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선거 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의 지지를 받고 그랬는데 또 어려웠네요. 낙선 인사가 화제였더라고요. 지몬미도 나오고. 일단 한 3,000명 정도가 지방선거 때 인생을 걸고 뛴 거잖아요. 그런데 지고 나면 후보 책임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러나 이번엔 불가항력이었다. 네. 그래서 낙선한 많은 분들께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당 내에서 당 수뇌부들이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진짜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열심히 해서 좀 올려놓으면 네. 또 중앙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게 네. 되풀이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인이니까요. 네. 예, 당이 잘못하면 같이 책임지는 건 그건 뭐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 같이 책임 안 지고 그냥 나선 사람만 톡 떨어지고 그 사람만 아프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더라도 민주당의 잘못은 후보들 모두의 잘못이기 때문에, 예, 우선 중요한 거는 국회, 그러니까 대통령 그리고 지방 권력 그리고 국회까지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지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못했을 때 네. 예, 국민들은 언제든 회초리를 들 준비가 되어 있으시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네. 지방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취임식 22일 만에 벌어지는 지방선거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2006년도가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승리하고 거의 16년 만에 이제 지방 권력 교체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저도 선거에 나가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정치권의 여야를 넘어서 사실 후보의 그 마음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예, 힘내십시오. 낙선하면 그렇게 아픕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그렇게 아프다고 얘기하던데. 이게 공개적으로 치루어지는 공개 오디션 같은 거잖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 결과가 그냥 극명하게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떨어지고 나면 면목 없어지죠. 아니 그러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어. 헤어진 이별의 아픔하고 낙선의 아픔, 어떤 게 더 아픕니까? 그게 이제 차원이 다른 얘기를 다른 것도요. 차원이 다른 얘기이죠. 차원이 다릅니까? 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의 아픔이 있고 공적인 영역의 아픔이 있다면, 이 선거는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이니까 인생 전체가 그 순간 심판당한 느낌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픔의 크기를 생각하면 네. 그게 100배쯤 될 것 같아요. 둘 다 문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있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떨어지고. 근데 네. 최민희 의원님 열흘 만에 이렇게 용기 내서 힘내서 오신 게 대단한 용기입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낙선하고 한 달 정도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속보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를 못 열었는데요.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했습니다. 두 명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있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있는데, 이분들도 청문회 안 열고 이렇게 임명하는 거 아닌가 우려하는 시민들 많습니다. 네. 저는 압박은 이때 임명을 강행할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네. 임명을 드디어 했군요. 그냥 하시네요. 예, 2003년도 국세청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된 이후에 최초의 일인 일입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되고 임명을 강행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청문회 안 하고 청문회 자체를 안 하고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내심
그건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는데 임명을 하셨네요. 아무튼 지금 원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국회가 공전 중에 있고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일단 빨리 정상화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2명의 후보자들 언론에서 이미 아직 인사청문회 못했죠. 네. 예,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민심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저는 늘 국회 운영할 때 느낀 게 공백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구성이 안 되면 모든 게 중단되는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공백기에 대한 그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 반복되면. 그러니까 이건 이전 상임위에서 하도록 하든지 뭔가 국회가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초로 청문회를 안 하고 임명했기 때문에 이 파장은 계속하고 야당으로서는 공격 호재가 생겼기 때문에 공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논문 의혹이잖아요. 교육부 장관 음주운전 의혹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판단을 잘해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그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 의혹 때문에 낙마한 예가 있거든요. 네. 그분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와 가깝게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앞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경과 규정 중 국회 만들어라. 네. 이 말씀 드리고 중요한 싶습니다. 제안이시네요. 사실은 공백기가 있을 때는 모든 게 올스탑되고 정부는 정부대로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새 정부 출범인데 그거를 메꿔주지 못한 게 아쉽고요. 그리고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자의 경우는 언론에서 그다지 이렇게 큰 문제 의혹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 부분은 조금 아픈 지점인 것 같아요.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나온 의혹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제 선거에서 국민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하겠다 하는데, 자, 국민의힘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 민들레도 그렇고요. 자꾸 윤핵관 얘기도 나오고요. 윤핵관과 또 이준석 대표의 갈등도 나오고요. 좀 이거 권력 다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기 당권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 지금 안건이 상정돼 있는 그 내용 때문에 다소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는요. 지금 어쨌든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렇게 승리를 이끈 어떻게 보면은 당 대표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한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권을 흔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의도성의 모양으로 비춰진다면 저희 국민의힘에도 큰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논의를 좀 앞서가는 것 같긴 하지만 윤리위에서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고 하는 것도 당원 당규상 보면 당대표를 그렇게 지금 징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범위 문제도 있고요. 또 당원 당규 30조에 보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윤리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도 하지만 해임 권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사항들이 사실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왜 지금 시기에 갑자기 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금 들고 나왔는지 저는 그 의도가 좀 불순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의혹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누군가가 굉장히 과정 관리를 잘하고 있고 김빼기 작전으로 지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같은 사안이 터져도 국민의힘은 이건 보통 충격파가 100 정도 될 것을 김을 슬슬 빼면서 충격파를 10%로 낮추고
이런 작업을 누군가가 아주 잘하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터진 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제기 당사자가 거듭 문제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가 사실 지방선거 전에 이거 지방선거 후에 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8월로 또 연기하고 이런 과정이 그 특별하게 확실한 증거가 나올 수 없는 일을 지금 과정 관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 대표가 이런 의혹에 휩싸였다면 일주일도 못 버텼을 거라고 볼 것 같아요. 2, 3일 내에 사퇴했습니다. 네, 그냥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언론이 너무 우호적이라 그런 김빼기가 통하고 있다. 이 점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유신한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뭐 객관적 팩트나 증거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당의 기구거든요. 아시다시피 당 내부의 기구가 어떤 그 판결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 행위 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 여부 없이 만약에 이것을 강행한다면 저는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네. 그걸 지켜보면 마땅할 것을 왜 지방선거 코앞에다가 윤리에서 상정할 것이며 더군다나 그 이후에 지금 또 한 차례 24일로 예정돼 있는 게 27일로 또 연기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질질 끌 사항도 아닌데 왜 이러고 있는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비춰집니다. 자, 지금 대선에 이어서 지선까지 이렇게 힘을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아무튼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간에 또 힘겨루기는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비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네. 수박 단어 쓰는 사람들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강경한 언어였습니다. 민주당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내용이라고 보면 곤란하죠. 민주당은 지금 근본적인 자기 질문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내용이라는 건 이게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뭐 크지 않은 문제일 때 내용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의 가치를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더 절박하죠. 더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계파 중심으로 당권 투쟁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를 내세워서 총선에서 공천권을 계파 간에 안배하겠다는 발상을 한다거나 이런 식이라면 당원들도 등을 돌릴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투표율이 떨어진 걸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 핵심 당원들 다수가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느끼셨죠? 저는 뭐 다 느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정말 핵심 지지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네. 미안하다. 너 때문에 안 찍은 게 아니라 나 투표 안 했어. 민주당이 나로 하여금 투표장에 나갈 동의를 못 줬어. 이렇게 예. 전화 온 분도 계세요. 예. 여러분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광주의 37.9%의 투표율이 보여주듯이 이게 지금 뭐 당권을 누가 갖고 이게 아니다. 고칠 것을 정확하게 고치겠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방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예를 들면 이재명 의원이 나온다 안 나온다 가지고 싸우면 이건 정말 당원들한테도 외면받는 일이다. 그러니까 누구든 나오려면 민주당은 이런 잘못을 했고 이 잘못은 앞으로 이렇게 고칠 테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 대한민국에서 야당은 이렇게 할 것이다를 내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파 갈등할 때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민주당 여러 전현직 의원님들 보면 굉장히 절박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어떻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20년, 100년 말씀하셨는데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단 말이죠. 어쨌든 뭐 표차와 상관없이 네. 그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고 국민들이 뭐 자기 지지층이 심판했던 아니면은 뭐 상대 진영에서 더 많이 투표를 해서 졌던지 간에 어쨌든 오만한 권력은 심판받기 마련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혁신이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있지만 민심을 얻었을 때 자기 혁신을 하고 변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저런 어떤 갈등 속에서 근본적인 자기 성찰 반성 말씀하셨는데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죠?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요. 우려되고. 예, 저희도 예전에 뭐 소위 친이 친박 갈등 때문에 네. 당이 망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을 놓고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사리 그것이 봉합되거나 갈등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어떤 해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네.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7년, 2012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었으니 민주당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지요. 네. 지금은 좀 헤매는 것 같은데. 근데 안 헤매면 그것도 좀 이상해요. 지금 처절하게 토론하고 싸우고 깨지면서 또 바닥을 찍고 또 비상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토론의 주제나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이 수박이란 단어를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분열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분열의 그렇죠. 언어를 쓰지 마라. 근데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소위 찍카시즘 논쟁부터 제가 지켜보면서 그때부터 분열이 싹튼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열의 언어를 중단하고 통합으로 가자. 저는 그거는 언론이 수박이란 단어를 빼서 그렇지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예, 분열하지 말라. 분열적 언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였고 이후에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이 정당개혁 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룰을 얘기할 게 아니라 정당개혁이 어느 선에서 멈췄는지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어디가 부족했는지. 네. 예를 들면 온라인 입당법 이후 정당개혁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를 이렇게 좀 의제를 크게 던져서 고민하지 않는 한 이건 감정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박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정말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이제 본질을 호도하게 되고 일반 국민들이 이제 정치나 민주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뭔 말인지 알지만 네. 일반 국민들 잘 몰라요. 왜 수박이라는 용어 갖고 싸우지? 그러니까는 그것도 더군다나 수박을 좋아하는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쁘게 쓰냐고 또 할 수도 있어요. 수박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수박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네. 민주당원이고 민주 지지자고 그리고 누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서 네. 비방하니까 지나가자고요. 자, 송우님께서 수박 표현 쓰지 말라고 하면 수박 농가는 어찌합니까? 수박 농가를 위해서도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자, 네. 지나가 보겠습니다. 요 얘기 해야겠는데요. 자, 유승민 전 의원은 야수의 본능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본인이 엊그전가요? 벌써 네. 출판기념회 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네. 본인 내부에 그 야수가 있는지부터 한번 자기 질문을 해보겠다. 이분 선비고 점잖기로 유명한 분인데 야수라는 단어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예, 아니 한기적 야수세요. 예, 그래요. 제가 봤던 그 야수의 그 기질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건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본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정치를 하는지, 네.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그 본능적인 자기 질문, 야수의 본능을 찾아보겠다 이런 네. 취지였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꺼려하는 가장 공인된 보수의 최강 후보인데 네. 이분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저는 유승민 의원은 보수의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네. 예. 그 주장하시고 중부담, 중복지, 경제민주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기에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가치를 다 갖고 있는 저는 거의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내에서 어쨌든 그 입지가 분명히 공고히 돼야 외부와도 겨룰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흐름이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신기합니다. 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될지. 유승민 전 의원께서 원내대표 시절에 비슷한 얘기를 국회법 개정안을 냈었어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시행령을 좀 통제하자 이런 얘기를 국회법 개정안 추진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 지금 정부 시행령 개정안 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015년도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대표가 원내대표 당시 네. 이게 국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찍어내기가 일어나서 그렇죠. 소위 유승민이 갑자기 배신자 프레임돼 있죠.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반대로 문재인 정부 당시 제가 저도 이것을 요구했고 국회법을 통과시키자 민주당에서 요구했으니까. 근데 이게 대통령 권한을 자꾸 침해하고 간섭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만 지금 조홍천 의원님이 발의한 그 법안은 이것은 약간 위헌적 요소가 있어요. 상권 분립에 있어서. 이걸 완전히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을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동의 절차를 밟아라. 모든 것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인 입법 권한으로 행정 권력에 대한 부분들. 그 당시에 2015년도 통과된 것은요.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이 국회가 위임한 범위를 약간 벗어난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을 권고하고 내용들을 전달하면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행정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조홍천 의원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동의를 구하는 것을 다시금 국회가 행정 권력을 통제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금 과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민희. 네, 우선 전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는 국회법 98조 2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행령이 상위 법률을 위반했다고 생각할 때 국회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행위인 거고 이 문제의 발단이 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법무부가 그 헌법 법률 어디에도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줌으로써 사실 이제 다시 이 시행령, 소위 행정입법을 견제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이 이것 자체가 사실은 위법한 것일 수 있는 상황. 이거부터 점검을 그러니까 해야 오늘 되는 거예요. 아침에 네. 대통령께서 언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은 그렇다라면 입법의 권한으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다시 그것을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설치되는 것은 그거는 불법적 행위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입법을 국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국회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시행령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간섭하고 결국에는 못하게 다시 개정을 강요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 권력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발생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논쟁을 하는 것으로 들어가는데 우선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의 법적 규정은 저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인사정보관리단 규칙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법부에 대한 인사검증까지 법무부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명백히 이거는 상권분립 위반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국회법 98조 2항을 조홍천 의원이 법안을 내서 토론을 하게 되면 이 문제들이 다시 짚어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일단 토론을 충분히 국회가 하길 바라고 또 하나는 국회가 법률 만드는데 입법기관이죠.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거 위헌이다 미리 말해버리면 그럼 앞으로는 대통령이 이 법률 문제니까 하지 마라. 그럼 국회는 법률 못 만드나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전부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참으셨어야죠. 상권 분립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서로 양자가 지금 상권 분립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특히 대통령이 법조인이다 보니까 저는 아침에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들려요. 그러니까는 이게 법률이 위임한 그런 권한들을 침해했다라고 하면 다시 법률을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행정 권력들을 무력화시키면 된다는 게 대통령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국회가 이것은
법률의 범위 바깥으로 벗어났다고 심판하고 재단한 다음에 그것을 고치라라고 강요하는 것은 행정 권력의 침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3기관에서 그것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3기관은 없어요. 법률은 국회가 만든 거예요. 서로 상권 법제처가 있는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협치가 깨졌다. 자, 이거의 반증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큰 갈등으로 좀 비유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 방문했습니다. 어제는 영화도 봤고 또 뭐 빵집도 가고 그랬습니다. 조용한 내조에서 그림자 내조에서 벗어난 김건희 여사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의원님? 뭐 저는 크게 벗어났다고 보지 않고요. 조용한 네. 그거 뭐 이제 시작일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뭐 사실 거리를 상당히 두고 또 과거의 대통령상과 또 여사의 상과 다른 지금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 과도한 해석은 불필요하고요. 그냥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찾아뵙고 뭐 여러 가지 소통하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인데 티파니에서 아침을 네. 놀이 같은 느낌? 이거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신환 최민희 두 분의 수준 높은 토론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